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애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선망하는 이 애플 코리아에서 일하다가 때려치고 나와서 쿠팡에서 공구를 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력만으로도 특이한데 하는 이야기는 더 특이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으로 파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결국에는 자사모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수수료 아까우니까.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자사몰보다 쿠팡, 네이버가 낫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은 스티브의 뉴스레터 운영자이자 전동공구 브랜드 크래프트 볼트 대표인 스티브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사몰보다 쿠팡, 네이버가 좋은 이유, 제로베이스에서 커머스 시작할 때 따라할 수 있는 로드맵,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한성국 대표님. 네. 사실은 이제 만약에 대표님을 아는 분이라면 네. 스티브라는 이름으로 더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스레드에서 대표님 보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겠다 싶어서 모셨는데 네. 스레드가 팔로워가 몇 명이죠 지금? 지금 한 4,000명 초반, 4,200 정도. 아,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이게 다른 플랫폼에 비하면 네, 그렇게 막 큰 팔로워 수가 아닌데, 맞아요. 근데 또 저도 이제 대표님을 알게 되고 또 본인에 대한 이걸 홍보하는 게 참 스레드가 효과적이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다. 맞습니다. 라고 느껴지는데 대표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 하는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성국이라고 하고요. 뭐 스레드나 다른 데서는 스티브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은 크래프트 볼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동공구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뭐 이커머스 교육, 이 세 가지가 가장 메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구 브랜드 자체 운영하기도 하고 AI 글쓰기, 네네네. 그리고 공구 교육. 네. 좋습니다. 지금도 사실 세 가지 하는 일이 조금씩은 결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인생 경로가 사실 오늘 제일 모셨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인생 경로가 되게 다이나믹해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경로 이탈을 많이 했죠. 흥미진진해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모두가 자신이 나에게 맞는 일은 이거야 네. 라고 딱 정해서 처음부터 달리면 너무 좋겠지만 네.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네, 다 방황하고 아니면은 뭐 고민도 하면서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길을 찾아가는데 네. 그 과정에 너무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경로가 되게 흥미진진하던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스레드에서 본 걸로 요약을 하면 2022년에 아까 뭐였죠? 공동구매. 해외 구매 대행을 저희 시작을 했죠. 그걸로 매출 3억까지도 찍었고, 네네네. 2023년에는 그거랑 관련해서 마케팅 에이전시도 하면서 맞아요. 애플에도 들어가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2024년에 에이전시를 좀 더 본격적으로 키우고 2025년에는 지금 자체 공구 브랜드를 하고 있는 이 네. 너무 다양한 맞죠. 연마다 하는 일이 바뀌는 그쵸, 맞습니다. 연마다 겉으로 보이는 거는 달라지지만 사실 본질은 마케팅이라는 하나의 본질을 기반으로 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달라졌다는 게 나쁜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네. 달라지는데 다 잘해.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네. 일단 궁금한 게, 일단 첫 번째 공동구매. 네, 이거는 왜 시작하게 되셨나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시작한 이유는 일단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가장 큰 이유는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죄송해요. 저같이 커머스 경험이 좀 없는 사람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구매랑 구매 대행의 차이를 몰라요. 네. 지금 이제 정정을 하면은 제가 한 건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제가 잘못 말한 거군요. 그냥. 공동구매는 다 같이 모여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구매 대행이 아닌 공동구매를 많이 하고,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하는데, 쉽게 구매 대행을 설명하면 직구 있잖아요. 직구. 네네. 뭐 나이키 신발이든 다른 거 직구하는 거를 구매 대행 업자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였고, 제가 그냥 그 용어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구매 대행을 하셨다. 이걸 왜 시작하셨는지. 일단 그때 2022년도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했을 때 퇴직금이 2천만 원이 조금 안 됐고, 원래 어떤 회사 다니셨죠? 원래 제가 이제 5년 동안 화장품 회사, 마케팅 화장품 회사를 다녔고,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 걸 해야겠다 결정을 내렸던 순간이 이제 2022년도에 제가 35이었으니까 그때. 잠시만요. 그래요? 지금 실례지만 제가 88년생입니다. 더 어려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전 저보다 어리신가 싶었어요. 많이들 그래도 좀 어리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88년생이고 이제 06학번이니까 예, 이제 곧 이제 몇 년 있다가 40이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출근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역삼을 출근하면서 교통사고도 몇 번 났었고. 운전해서 다니셨어요? 그쵸. 하긴 예. 지하철도 마땅치 않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연봉을 계산하고 또 와이프가 애를 낳았을 때를 계산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루에 거의 출퇴근 시간만 거의 4시간을 쓰면서 24시간 중에 4시간을 빼면은 20시간 남는데 자는 시간 빼면은 거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 했을 때 유튜브를 켜놨는데 그냥 어떤 예능 유튜브가 아니라 그때도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부업이든 뭐든 이런 유튜브를 좀 보다가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유튜버가 딱 뜬 거죠. 근데 제가 좀 꽂혔던 건 일단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왜냐면 재고가 없어도 되니까. 재고를 사입해가지고 창고에 놓는 방식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은 제가 그때 결제를 해서 고객한테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고객이 나 중국에서 파는 나이키 신발 사고 싶어라고 네. 하면 그거를 내가 사다 대신 사오고 맞아요. 마진 붙여서 맞아요. 보내주는 맞아요. 이거죠. 네. 그래서 구매 대행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신 구매를 해서 보내주는 서비스. 그 역할을 하는 비용을 받는 거죠. 네. 뭐 통관도 해주고 물건도 우리가 이제 문제 없이 보내주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도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제품을 여러 개를 올려볼 수 있는 게 가장 컸어요. 이제 수천 개의 제품을 제가 재고 없이 막 올려볼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때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화장품 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 거냐. 네 커머스를 하더라도 모르겠는 거죠. 저도 이제 물건을 많이 안 팔아봤으니까 화장품 빼고는.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면은 뭐 의자도 팔 수도 있고 뭐 철제 용품도 팔 수 있고 제 별의별 걸 다 팔 수 있으니까 오케이 여러 가지 판매하면서 여기서 잘 되는 걸 내가 좀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구매 대행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이라고 예를 들면은 네. 대표님은 그걸 어디서 사는 거예요? 저는 중국의 쿠팡이라고 하는 타오바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해외 뭐 중국어로 돼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뭐 결제하는 그 과정만 안 겪게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 보이는 대부분의 90%는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 그렇죠. 그 물건들이 다 타오바오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이다 하면 대표님은 타오바오에 얼마에 사서 한국에선 얼마에 파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냥 제가 많이 팔았던 원예 공구 기준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를 4, 5만 원 정도 파는. 그리고 한 10만 원짜리를 30만 원, 40만 원에 파는. 이거 근데 그 있잖아요. 그 물류 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거기 다 떼먹는다. 이제 살짝 욕 먹을 것 같은. 근데 이제 그만큼 네. 중간에서 이제 그 광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류비도 제가 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된다 하면 어쨌든 한국 소비자한테 이런 거 살 수 있어라고 보여줘야 된다. 맞아요. 해외 구매 대행할 때 미니멈으로 마진은 20%까지 봤었고 높은 거는 40%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00원짜리 4, 5만 원을 팔고 겉보기에는 막 4배 5배 파는 것 같은데 실제 남는 거는 한 최대 40% 정도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수료도 떼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배송비도 빼야 되고 여러 가지 차감돼야 되는 비용들이 있죠. 그런 걸 알면 이제 그래 고생했으니까 그건 남겨야지 하는데 네. 모르면은 몇 배를. 근데 이제 되겠네요. 맞아요. 엄청 높게 가격을 하면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딱 적정가를 판매를 해야 되고 이 말은 중국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다 판매를 했을 때 마진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마진을 가지고 제가 수익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 안에서 그냥 공구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도매 사이트. 네. 도매 사이트에서 떼와서 스마트 스토어나 뭐 파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 사실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직원분이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 갖다가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외 건 그게 안 되잖아요. 되죠. 그 번역해줘요? 번역을 하면 되죠, 제가. 디자인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도 제가 하면 되죠. 그럼 뭘로 하죠, 그건? 원래는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번역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 프로그램을 쓰면은 거기서 그냥 수정받은 파워포인트처럼 중국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번역해주고 제가 수정해서 올리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그 그대로 갖고 온 파일을 저장해서 여기 뭐 서비스에다 넣으면은
바꿔준다.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그 프로그램 써서 그 수정하고 업로드 누르면 거기서 바로 그냥 사이트로 업로드가 됩니다. 아, 그 제품 쿠팡. 등록까지 네. 프로그램으로 다 된다. 네,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해서 아. 제품 하나 올리는데 한 5분? 오. 저는 어릴 때 사장님들은 다 놀고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조금 해보니까 사장은 그 어떤 직원보다 빡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생각해야 하고 의사결정 내려야 하고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강제적으로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는 게 사업 아닙니까? 비즈니스 토크는 끝없이 배워야 하는 운명인 사업가 분들이 100% 무료로 돈 주고도 만나기 힘들 분들에게 사업과 인생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지속을 위해선 여러분의 단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이 채널에 힘이 생겨야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기라성 같은 게스트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이 컨텐츠를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건 구독 혹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대표님이 타오바오에 넣고. 근데 그 맞아요. 넣는 것도 자동화가 안 되나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예를 들면 타오바오에서도 이 마이크라고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수십 명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도 좀 저렴하게 파는 애를 찾아야 되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하고 아, 그다음에 배송하고 그럼 배송 대행 업체가 있어요. 음, 중국에. 그러면 그쪽 창구로 제가 보내고 그 업체한테 말해서 고객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거는 그래도 제가 해야죠. 중개인이네요. 중개인이죠, 맞아요. 부동산 중개인처럼 물류 중개인이죠, 거의. 그러면 이때 매출 기준으로 3억을 하셨다라고 네. 돼 있는데 그럼 구매 대행 남는 비율이 아까 한 20%? 그렇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많이 했을 때 순소득으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순 마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그만두고 회사 그만두고 이렇게 하신 거죠? 맞아요. 3, 4천만 원. 2023년도에. 네, 그러면 사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서는 3, 4천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직장인 연봉 정도 네. 남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나는 방법을 아니까 여기서 뭐 직원을 뽑아서 뭐도 시킨다거나 아니면 네. 뭔가 다른 궁리를 할 법도 한데 23년에 갑자기 마케팅 에이전시를 차리셨어요. 그렇죠. 2023년도에 에이전시 차렸죠. 갑자기 왜 일로 넘어간 건가요? 이게 일이라는 게 사실 계획한 대로도 되지 않고 그 쿠팡에서 제가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때 스레드가 없었던 시절에 네. 재밌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니까 스토리에 많이 올렸어요. 인스타 스토리에. 그러니까 기존에 그래도 제가 화장품 회사 다니면서 알고 있었던 대표님들이 매출을 올라가는 걸 보니까 우리 브랜드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운영해 볼래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왔었고. 근데 잠시만요. 그때 인스타는 막 나 마케팅 전문가야 하고 키운 계정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지인분들이 연락이 왔었죠. 네. 진짜 지인들 보는 데다가 올렸는데 그게 네, 영업이 네. 돼 버렸네요. 맞아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1개 운영을 하고 2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건너 연락 받아서 다 제 지인들이나 이제 이런 별도 영업 없이 일이 들어와가지고 그 WMBB라는 회사도 2023년도 기준으로 한 연매출은 3억이 3억 정도? WMBB가 We Make Your Brand Better였죠. 맞습니다. 네. 한 2.5억에 3억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이 2023년에 3억. 네, 그 정도. 근데 얘는 마진율이 더 훨씬 높지 않나요? 얘는 서비스니까. 걔는 100% 마진이죠. 그러니까. 와우. 근데 이제 인건비가 있었고 그때 제 정책은 제 와이프, 그다음에 같이 하는 팀원들하고 이제 세금 10% 빼고 운영비 10% 빼고 그냥 다 n분의 1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20%를 뺐으니까 한 2억 4천 남은 거를 몇 명이서 엠빵한 거죠? 근데 이제 4명? 좀 구조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네. 프로젝트마다 그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구조가 달랐어가지고. 오케이.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가져가긴 했죠. 왜냐면 와이프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와이프 인원까지 생각하면 저는 그쵸. 공동체니까 머리가 네. 둘이니까. 근데 이게 구매 대행도 하면서 하신 거죠? 구매 대행 하면서 운영 대행 같이 했죠. 그러면은 제가 얼추 지금 머리 계산기로 빠르게 돌려 보면은 나름 그래도 이제 적지 않은 돈은 됐단 말이에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돈을 거의 못 모았거든요. 네. 네, 회사 그만두고 돈을 좀. 네. 그래 지금 대충 듣기로 얼핏 연으로 따지면은 연봉 1억 가까이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더 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 또 애플에 지원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제가 해보니까 맥스로 낼 수 있는 매출이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월에. 이게 혼자서 뛰었을 때. 네, 왜냐하면 주문 처리라는 걸 해야 돼요. 일일이 하나씩 다. 그러면 2, 30개를 하루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팔리면 많이 버는 만큼 CS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택배 차를 타고 그 물건이 배를 타고 또 한국에서 또 CJ 대한통운을 오면 부서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제 자동차 뒤에 전기톱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근데 제 고객들은 대부분 50대, 60대, 70대 분들이어서 네. 그 전화 받고 CS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딱 이 정도까지구나.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매출이 딱 5천만 원 정도이구나라고 제가 딱 리밋을 정하고 그때 전화를 시도했었던 게 운영대행 마케팅 회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들으면서 트렁크에 톱을 가득 실어 놓으셨다는 게 파손된 것들이나 CS 들어온 것들을 집 앞에 두거나 그때 창고가 없고 사무실이 없으니까 둘 데가 없으니까 차에다 싣고 다녔던 거죠. 본인이 수거하셨어요? 그죠. 제가 받아야죠. 택배 회사 이렇게 시켜서 하긴 국내 내 물류 창고가 있던 게 아니니까. 맞아요. 네. 집 앞에다 배송하라 할 수도 없고 집에 둘 수도 없고. 그렇죠. 왜냐면은 와이프가 싫어하기도 하고 집 앞에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 구매 대행으로 해서 사실 겉보기에는 나는 컴퓨터로만 이렇게 착착하면 될 것 같은데 환불 들어오면 파주에서 환불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운전하고 가서 수거하고 새 거 드리고. 수거는 제가 안 합니다. 수거는 다 물류 창고에서 당연히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 수거된 걸 제가 그냥 보관하는 것만 보관을 차에다가. 그냥 노트북으로 하면 되는 건 맞는데 오는 거를 보관할 창고가 없으니까 뭐 집에다가 놓을 수도 없고. 차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뭐 파손된 거 있으면은 제가 좀 교환해가지고 교체해가지고 뭐 CS, AS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한계가 있다. 5천이 맥스다. 월 5천이고 남는 걸로 하면 한 얼마죠? 대략 많이 남으면 1,000? 많이 남으면 한 5, 600 정도? 5, 600? 한 10%? 10% 정도. 그러면은 이게 혼자서 칠 수 있는 맥스다. 그래서 마케팅 에이전시까지 하셨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시를 하게 되면은 매입가가 없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제가 500만 원 월 500에 대한 그 프로젝트 비용을 받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분배했을 때 뭐 150, 200 정도 제가 가져가요.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투여되는 것들은 제 인건비와 시간인 거지.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제가 물건을 또 매입을 해야 되니까 반품이 생기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구조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 돈을 버는 구조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약간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컴퓨터로 이렇게 하고 재고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 되라고 하지만 반품 들어오는 순간 재고가 되네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다 해결은 되는데 이제 거기서 물건을 또 파손이 잘 안 되는 물건도 찾아야 되고, 이게 약간 노하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운영 대행을 하니까 이건 인건비로 베이스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구조를 또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찌됐건 제 파이프라인도 늘릴 수도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제가 WMPB를 그때 운영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재고 같은 그런 위험 부담 없이 그냥 인건비만 가지고 하면 되는 사업인 대행을 했는데. 네. 왜 애플에 갑자기 가셨어요? 애플은 원래 제가 2018년도에 가로수길 매장이 생겼을 때 지원을 했었어요. 네네. 제가 애플을 워낙 좋아하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워낙 또 존경하기도 하고 진짜 그 회사의 경험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플 코리아 리테일 쪽 분야인 애플 스토어 여의도에서 근무를 했었고, 사실 애플은 뭐 어디 근무 중에는 말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퇴사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때 근무 시작한 게 2024년도 1월일 겁니다. 네, 2024년도 1월에 4년도 1월 23년이 아니고. 네. 2020 그때가 2023년도입니다. 헷갈리네. 2023년도가 맞고 네. 작년에 맞아요. 작년에는 안 했으니까 2023년도에 이제 근무를 시작해가지고 9개월 정도 하고 이제 9월에 퇴사를 했던 거고, 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애플을 경험하고 싶고,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일해보는 거는 제가 제 기준으로는 이건 돈이랑 바꿀 수 없는 경험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100억이 있다고 내가 애플을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 1위 기업인데. 네, 그러니까 50년 단기간 내에 시가총액 1위가 된 회사였고,
제가 매일 쓰고 있는 아이폰과 맥북을 만든 회사에서에 대한 고객 경험을 어떻게 주는지도 궁금했고 애플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그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했고 애플의 철학 그다음에 애플에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을 좀 배우고 싶었고 가장 중요했던 건 제 모든 경험은 다 온라인이었습니다. 오프라인에 대한 경험을 그쵸. 해보고 싶었어요.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오프라인 공간은 그럼 어떠한 구조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백스테이지에서는 고객 경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 하는지를 배우고 싶었죠. 그게 가장 컸죠. 그러면 들어가서 애플은 확실히 이게 다르더라 라고 정말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한다면 네. 애플에서 배운 이것만은 꼭 써먹어야겠다 했던 것들이 있나요? 애플에서 제가 가장 그래도 감명 깊고 영감을 받았던 거는 무조건 고객 중심입니다. 네, 무조건 고객 중심이고 늘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전동공구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애플에서의 가장 배웠던 점은 딱 그거죠. 고객 경험을 어떻게 해서 최대한으로 끌어낼 것인가. 뭐 세부적인 것들을 말하면 조금 약간 그쪽 자칫 잘못하면 문제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애플에서의 생각보다 그 고객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많이 씁니다. 매일 고객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애플을 들어가시면은 좀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게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물건 사면은 막 박수 쳐주잖아요. 물건을 사면 박수 쳐줘요? 물건을 사가지고 예를 들면은 애플 아이패드를 샀어요. 매장에서? 네. 그럼 셀러브레이션이라고 이거를 샀을 때 갑자기 여러분 뭐 땡땡땡 고객님이 이 아이패드를 뭐뭐뭐 때문에 구매하셨는데 축하해 주세요라고 같이 축하해 저 안 가봤어요. 네, 애플은 그런 게 있어요. 매장 온라인으로만 사봐가지고 네. 매장을 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좀 창피한데? 근데 그거를 창피해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되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렇게 막 세레모니 와 이렇게. 네, 뭐 예를 들면은 와하. 이런 거죠. 애플을 너무 좋아해. 내가 진짜 돈을 모아서 알바비를 모아서 뭐 맥북을 샀어요. 근데 이 자랑하고 싶고 축하하고 싶은 거를 해주는 거죠. 셀러브레이션을 해주네. 네, 그게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애플에서 먼저 딱 가게 되면은 제가 최근에 다이슨에서 경험했던 경험인데 절대 먼저 물건을 세일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고 이거 할인하니까 사세요라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주변에 어슬렁거슬렁 하고 있잖아요. 물어보는 질문이 좀 다르죠. 뭐라고? 질문을 하긴 해요. 네. 오늘 왜 오셨죠? 이렇게 물어보고 뭔가 물건 사러 왔으면은 혹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시냐. 그러니까 먼저 알아가는 과정이 먼저 있습니다. 진짜 네가 왜 여기 왔냐부터 해서. 네. 그러니까 오자마자 예를 들면 저희 이거 할인하니까 사세요라는 얘기를 절대 먼저 꺼내진 않죠. 그러니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고객한테 이 스토리텔링하는 부분들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어떤 리테일을 하는 쪽에 갔으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네. 9개월 만에 나오신 이유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찌됐건 애플도 다니고 구매대행이라는 사업도 하고 마케팅 에이전시도 운영을 하면은 제 그때 하루 일과는 아침 6시, 5시 반,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가장 여유도에 빨리 여는 스타벅스가 7시에 열면은 제가 2시간 동안 주문 처리하고 9시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주문 처리하고 나머지 업무 한 다음에 중간중간 통화하면서 에이전시 업무 처리하고 퇴근하고 2시간 동안 주문 처리한 다음에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주차장 가서 퇴근하는. 자, 6시에 일어나서 최대한 빨리 쏴서 7시 정도에 그럼 도착해서. 그쵸. 그러면 한 7시부터 9시까지 일하다가 스벅에서 네. 9시부터 6시까지죠. 9시부터 6시 스케줄 근무여서 9시에 할 때도 있고 11시 할 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9시에서 하면 6시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막 처리하고 끝나고 또 처리하고 그럼 퇴근 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차 딱 타는 순간이 몇 시예요? 늦을 때는 뭐 10시, 11시 뭐 이때도 있죠. 네. 결혼하셨고. 네, 그때 결혼했고 애는 없었고. 그 생활을 9개월을 하니까 그때는 사실 지금 육아 때문에 살이 찌고 있지만 그때는 자동으로 그냥 쭉쭉쭉쭉 빠지죠. 먹어도 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진짜. 근데 10시 퇴근하고 그 집이 그때 일산. 맞아요. 그러면 또 1시간 거의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1시간 걸려서 11시 아무리 빨리 하고 자도 수면이 평균 한 6시간 이렇게밖에 못 자니까. 힘들죠. 그 집에 가자마자 쓰러져서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기절하죠. 집에 가서 뭐 와이프랑 얘기할 틈도 없이 씻고 그냥 거의 잠들고 또 일어나고. 왜냐하면 일산에서 여의도까지 갈 때 안 막히는 시간을 계산하면은 출퇴근 시간을 하면
이게 5시 반이랑 6시랑 30분 차이지만 실제 걸리는 건 1시간 차이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때 속으로 와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산다. 아니 맞아요. 내가 5시 반에 나왔는데 왜 막히는 거야? 저 진짜 도대체 왜 막히지? 그러니까 왜 이게 내 머릿속 생각해요. 이게 막히면 안 되는 시간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가 시간에 제약이 있는 걸 그만두기로 한 거죠. 제가 시간을 핸들링할 수 없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고 이제 너무너무 저는 그래서 퇴사할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티셔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티셔츠가 제 잠옷인데 3개를 돌려가면서 매일 그걸 입고 있죠. 그때 경험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네요. 저는 지금도 애플 동료들하고도 연락도 하기도 하고 애플 그 이제 스토어 가면은 되게 좋기도 하고 되게 좋죠. 저 원래 앱등이었다가 네. 저는 그 지하철 타기 불편해가지고 현대 그 애플페이 안 될 때 네네네. 불편해가지고 싹 다 삼성으로 바꿨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가야 되나. 뭐 애플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상징적인 겁니다. 이게 좀 대학생으로 건너가는데 제가 대학생 때 브랜드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란 무엇인가 그때 책을 정말 많이 봤었고 그때 애플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면서 저는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2, 3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아하. 그래서 제 모든 일련의 여정은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좀 초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는 자체 브랜드. 네, 맞아요. 자체 브랜드로 지금 하고 계신 게 크래프트 볼트라는 이제 전동 공구. 맞아요. 전동 공구가 전기 톱 말고 뭐가 있죠? 저는 제가 판매하는 게 전기톱. 네. 그다음에 전동 가위. 전동 가위가 저도 이제 대표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게 재밌더라고. 그냥 지가 이렇게 이 해서 잘라. 맞아요.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죠? 전동 가위는 가수원. 네, 계신 분들이 많이 쓰시죠. 그러면은 이게 그 인구가 수요가 네. 많나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동 가위, 전동 공구 쪽 시장은 서울 경기 쪽에서 외곽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타겟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전원주택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앞에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럼 잘라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미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이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제 타겟은 이미 50대 60대입니다. 힘이 좀 없으시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제 모든 제품들은 컴팩트하고 어르신들이 들어도 가벼운 제품인데 힘을 들이지 않으시는 게 핵심이에요. 처음에 전동 공구를 고르신 이유가 뭐죠? 처음에 전동 공구를 고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팔리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았을 때 팔리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구매 대행 할 때 매출이 막 600만 원, 700만 원 나왔어요. 처음에 첫 달에. 그래서 이거 퇴사 괜히 했다. 진짜 흔한 말로 못됐다 이 생각하면서 제가 그네를 타면서 와이프 그때 잠깐 어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제가 데려다 주고 참 매출이 6, 700이니까 남는 거는 이제 100만 원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이제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진짜 그때가 한 6월, 7월이면 지금 더울 땡볕에서 아침에 와이프 출근시키고 저는 집에 가서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저 얼마 안 된 이야기잖아요, 이거. 2022년도 7월이니까 1, 2년 전이죠. 거의 2년, 3년 전. 전동 공구 할 때. 이게 퇴사 그때, 이유가 첫 번째 퇴사. 맞아요. 첫 번째 퇴사. 그때 그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루에 진짜 목숨 걸고 했죠. 그때는 와이프 먹여 살려야 된다 이 생각으로. 그래서 7월, 8월부터 많이 팔렸던 게 이제 잔디깎기 기계. 그때는 뭐가 잘 팔리겠다, 뭐 아니면은 뭐 고객 수요가 이건 것 같다. 이거 모르겠고 그냥 대량 등록을 했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키워드 올라가는 거 팔자 해서 그때부터 딱딱 집어서 팔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매출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기톱이 9월달에 뭐 하루에 2천만 원 팔렸는데 다음 달에 막 3천만 원, 다다음 달 4천만 원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그 키워드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 원래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은 전동 공구라는 게 많이 팔리는 거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좀 틈새를 찾았죠. 어떤 전기톱 중에서 뭘 팔아야겠다. 근데 그게 좀 먹혔고. 전기톱에도 종류가 있나요? 많죠. 뭐 인치별로 다르고 막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올려서 매출이 나는 걸 봤고 그때부터 전동 공구를 좀 파기 시작했던 게 CS를 하면서 많이 알았어요. 어르신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 없냐, 저런 거 없냐. 제가 거의 1시간씩 통화를 했었어요 그때 어르신들하고. 그래서 이쪽이 니즈가 꽤 있구나. 그리고 점점 파면서 제가 알았던 게 전동 공구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디월트라든지 뭐 보쉬.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전기톱이 아니라 전동 드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여기서 좀 기회를 봤던 게 전기톱이나 전동 공구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네. 그러면은 화장품이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면
만 명인 브랜드, 만 개가 있는 브랜드 중에서 제가 100등 하기도 어려워요. 그럼 전동공구는 예를 들면 1000개 정도 있는 브랜드 중에서 내가 100등은 할 수 있겠다.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하지 않은 것을 들어가서 내가 그쪽에서 상위를 가자. 이 생각을 좀 갖고 들어갔고, 제가 전동공구 쪽을 얘기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걸 누가 사? 그리고 그게 팔려? 전 되게 그 말을 기회로 봤던 게 아무도 안 한다. 맞아요. 없구나. 거기다 심지어 실제로 팔린다는 건 내가 봤어 이미. 맞아요. 근데 전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왜 커지죠?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시면 이제 많이 역피라미드죠.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는 구조. 여기서 모수가 많은 곳에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50대, 60대, 70대가 많이 쓰는 제품이 뭘까? 근데 이게 10년 후에도. 근데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전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이건 좀 정책적으로 가면 좀 더 깊어진 내용인데,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 맞아요. 그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 인구를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원 생활을 많이 하겠죠. 내려가란다고 갈까요? 근데 그 내려가라고 했을 때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도시 생활을 좀 지쳐가지고 나 좀 전원 생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게 밑에 있는 시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남양주나 파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 집은 있어요. 본지는 서울에 있어. 근데 주말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맞아요. 그 은근히 꽤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주말에 가시는 분들. 할 게 없어요. 은퇴하고 뭐 하겠어요. 은퇴하고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은퇴하고도 뭐 예를 들어 유튜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어른들은 은퇴하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세대야 뭐 컨텐츠 소비도 익숙하고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본지는 서울에 있지만 이제 주말에는 뭐 하겠어요. 가서 뭐 심기도 하고 뭐 따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고,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버라고 말하기엔 조금 젊은 세대긴 한데, 어쨌든 실버 청년들이죠. 요즘에 제 생각은 실버 청년 같습니다. 실버 청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동 공구를 하셨다. 네. 그리고 이걸 주로 지금 쿠팡에서 팔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쓰신 글 중에 전 재밌었던 게, 자사몰보다 쿠팡 네이버가 좋다. 네. 그런데 사실은 보통 이 파시는 분들이 전형적인 레포토리가 1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쿠팡에도 판다. 네. 그러다가 결국 이 플랫폼 이 새끼들 못 해먹겠다. 자사몰로 해야 된다. 네. 보통 이게 그 일반적인 순서거든요. 그쵸. 사고의 흐름. 네. 근데 오히려 쿠팡 네이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자사몰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당연히 화장품 회사 다니면서 자사몰도 해보고 메타나 광고비도 많이 써보고 뭐 그대로 막 광고비도 써봤지만 쿠팡이 압도적으로 회원수가 많죠. 그리고 쿠팡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로켓 배송과 로켓 그로스도 있고 쿠팡 광고도 있고.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그다음에 쿠팡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쿠팡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네이버 쿠팡이 자사몰보다 낫다 이전에 그냥 쿠팡이 짱이다. 지금 제 기준에는 그래요. 왜냐면 이게 타깃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의 고객들은 나이가 50대, 60대인 분들은 부모님들의 핸드폰에 쿠팡이라는 앱은 대부분 있을 거예요. 심지어 70대 할아버지도 쿠팡을 쓰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쓰시고 저희 할머니도, 그러니까 할머니는 직접 쿠팡을 놨었는데 저희 엄마 시켜서 쿠팡에서 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쿠팡 로켓 프레시 주부들도 쿠팡을 많이 써요. 맞아요. 저희 집도. 네, 저는 그러면 잠재 고객을 보는 거예요. 쿠팡을 왜 쓰냐? 당일 배송이 되잖아요. 네이버는 마켓컬리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합쳐도 쿠팡이 압도적으로 이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경험이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커머스가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안 좋다를 기준을 할 때는 그러니까 유저 수로 보는 거죠. 사용자가 많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자사몰보다 쿠팡 네이버가 좋다. 이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공식은 아니고.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5, 6, 70대 조금 실버 청년들, 네. 여기는 거의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쿠팡을 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자사몰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집을 지었는데 누가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막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보여주기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난 유튜브를 안 만들고 나는 그냥 내 홈페이지에 영상 만들어서 올릴 거야. 이거랑 나 유튜브 채널에다가 영상 만들어서 올릴 거야. 이 두 개로 비교하시면은 이제 내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영상 올려가지고 사람 오게끔 해가지고 할 거야는 그냥 자사몰인 거고, 유튜브에다가 내 영상 올릴 거야 하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 또는 쿠팡인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로 표현을 하면은, 예를 들어 쉽게 표현을 하면. 근데 자사몰은 만들어서 내가 인플루언서예요. 10만 인플루언서야. 내가 그냥 말만 하면 사. 이러면 자사몰이 맞죠. 이러면 당연히 자사몰을 써야죠. 여러분 이거 좋아요, 이거 쓰세요.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10만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보고 구매한다면은 앞뒤 안 보고 당연히 자사모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러진 않죠. 그러면은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중에 결정을 하는데 쿠팡을 하는 이유는 제 기준에서 그 타겟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요즘에 앱이 생겼습니다. 근데 쿠팡 앱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요. 스마트 스토어 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이버 들어가서 하는데 네이버 어플로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저는 명확하게 쿠팡은 풀피먼트 회사, 그러니까 물류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험 자체가 당일 배송과 오늘까지 오는 데도 있죠. 오늘 주문하면. 맞아요. 근데 이걸 네이버가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쿠팡이 제공하는 편의성 자체도 너무 크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만약에 내 타겟 고객이 쿠팡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네. 이거는 수수료를 떼줄지언정. 그렇죠. 훨씬 그게 맞다. 보통의 그 오픈 커머스 말고 일반적인 뭐 무신사랑 아니면 다른 그 데들은 수수료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쿠팡의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아니요 안 비쌉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입점했을 때 더 비싼 데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의 수수료는 내고 쓸만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몇 프로죠? 이게 또 카테고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수수료는 10.8%고 저는 전동공구 쪽은 7.8%예요. 거기만 좀 더 낮아서 좋네요. 그렇죠. 그것도 좀 이점이죠. 오히려 좀 더 낮은 수수료에 있는 것도 이점이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대표님의 사용층은 쿠팡을 한다. 이렇게 내 고객층이 뭘 쓰는지 네. 그건 어떻게 알죠? 가서 물어보면 되나요? 그거는 통상적인 통계를 좀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픈 커머스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온,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6개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저 수로 따지면은 1번, 2번이 쿠팡과 그다음에 뭐 스마트 스토어고 나머지는 그냥 서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냥 오픈 커머스 한다면 이 5개에서 벗어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20대 30대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예요. 50대 이상은 쿠팡이요.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리긴 하죠. 그래도 뭐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네. 20, 30대도 쿠팡으로 더 많이 안 하나요? 이게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운영하는 방침과 전략이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예를 들면은 스티브 캠핑샵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 전문 샵 느낌이고, 근데 쿠팡은 그냥 제품 단위죠. 그냥 검색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브랜드가 노출이 먼저 되기보다는 제품 단으로 노출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경쟁을 했을 때 이제 제품으로 승부하는 거는 쿠팡으로 좀 보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어떤 브랜드 샵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도 있는데, 이런 브랜드 샵을 했을 때는 뭐 액세서리나 아니면 이쁜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 구매할 확률이 높은 타겟은 20대 30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쨌든 대표님이 하시는 지금 가장 큰 메인 사업은 쿠팡에서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누군가가 제로 베이스에서 나도 쿠팡에서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작하고 싶어요. 네.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해외 구매 대행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걸 해서 일단 뭐가 팔리는지를 봐라. 네.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했던 게 그 테슬라 스티커입니다. 그거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테슬라를 지금 타고 있는데 테슬라를 좋아하니까 제가 팔고 싶은 걸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관점이 야 이거 내가 테슬라 타는데 테슬라 안에 이런 그 문에다 부착하는 스티커가 몇 개 있으면 좋겠다. 왜냐 그때 뭐 표시되는 게 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여기 테슬라 유저들 대상으로 이제 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했는데, 그때가 2021년도 이때였어요. 와 진짜 달구지 승차감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심지어 유저도 많이 없죠. 네. 제가 테슬라를 구매한 게 아마 2020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4, 5년도 말해놓고 보니까 죄송하네. 달구지 승차감이라 그래서 뭐 이제 그거는 개인의 그 어떤 선호도와 이제 그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그 승차감이 일반적인 승차감과 다르다는 평이 많았던 시절에 사셨는데 본인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불편하지 않은데 와이프는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판매하고 싶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팔았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잘 안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데 저 이걸 팔게요 하면은 전 대부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냥 안 해본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어떤 게 팔릴지를 알기에 가장 좋은 거는 해외 구매 대행이죠. 아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 이거 팔아봐야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뭐 그냥 만약 그런 친구가 있고 너무 하고 싶으면 해봐. 뭐 이제 속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기반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검색량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건을 팔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될 거라고 하고 자기의 상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해외 구매 대행으로 뭐가 팔리는지를 한번 목격해라. 그렇죠. 경험을 하고 자신감이 생겨야 거기다 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목격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마이크가 팔린다. 이렇게 인지를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일단은 돈을 좀 모아서 이거를 이제 사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서 이제 사입을 하고 브랜드를 로고로 부착해 가지고 이제 패키징도 하고 브랜딩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팔아야죠. 그러면 사입이라 하면 중국의 제조업체를 컨택해서 맞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 뭐 마이크 이런 스펙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내 거 뭐 스티커든 프린팅이든 한다 이건데 일단 중국인이랑 소통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 중국인들과 3년 동안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번역기를 쓰면은 다 됩니다. 아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뭐예요? 공장은 어떻게 찾죠? 공장은 또 1688이라는 뭐 공장을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게 뭐 서비스 이름인가요? 그 사이트 공장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들어가면 공장 컨택을 바로 할 수 있고 알리에서 그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공장 거기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 그냥 알리 저는 쇼핑몰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대량으로 하거나 그 여러 가지 판매하는 그쪽 갔을 때 물건이 늘어나면은 또 공장 컨택을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저는 지금은 소싱을 해주는 협력 업체 대표님이 계셔서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공장을 컨택해서 하고 있죠. 아 또 그 중국에서 제조업체 컨택해주는 또 대행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뭐 중국 소싱 대행 치면 나오나요? 이거는 뭐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 대표님들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소싱을 해주는 건데 찾는다고 하면 그렇게 또 찾아보겠죠. 그리고 그거를 대행해주는 회사도 이제 찾으면은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서 제품이 생긴 것과 이제 얘를 뭐 프라이싱을 어떻게 하냐, 아니면은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패키징을 어떻게 하고 물류는 어떻게 하냐, 이건 다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도 브랜드 제품 만들고 이제 조금 더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틱톡에다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거는 각자의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더 세일즈를 해서 내 제품을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게 보이게 할 건지에 대해서부터는 본인이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구매 대행으로 예를 들어 얘가 잘 팔려가지고 제가 이 제품의 특징과 이런 걸 잘 알아요. 상세 페이지 세팅을 잘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쿠팡 광고를 돌리는 거 말고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역량과 실행력의 차이겠죠. 그럼 대표님은 틱톡을 하셨다고 했는데 틱톡은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그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 크래프트 볼트라는 브랜드를 다른 전동 공구와 다르게 좀 더 잘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초기에 시작했고 제가 진입을 좀 늦게 했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좀 올려보자. 쇼폼으로 반응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틱톡과 그다음 릴스 그다음에 그 쇼츠 세 가지의 똑같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틱톡에서 갑자기 반응이 막 10만 조회수, 막 5만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 인스타에선 잘 안 나왔는데 뭐 유튜브는 뭐 1000, 릴스도 한 1000 이 정도. 영상 내용이 뭐였어요? 제가 크래프트 볼트니까 이제 약간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었어요. 볼트 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서 볼트 형 전기톱 좀 추천해줘요 하면은 제가 그래 전기톱 내가 지금 바로 알려줄게. 야 크래프트 볼트는 이런 전기톱이야. 한번 사봐. 이런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진짜 그냥 홍보. 네. 그거를 이제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 영상을 보고 주문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 틱톡 영상을 제품 홍보하는 컨셉을 잡아서 볼트 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품을 쉽게 설명해주고 구매하게끔 하는 거를 영상 올린 거예요. 근데 사실 대놓고 광고인데 그게 10만 뷰가 나왔어요? 네. 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이 저도 가끔 보면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봐? 근데 막 댓글도 달고.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게 50대 60대 분들이 정말 많이 봅니다. 틱톡을. 네.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관찰을 잘하면
장모님 장인어른도 계실 거고 부모님 계실 거 아니에요. 은근히 틱톡 영상 공유해서 링크를 보낼 때가 많단 말이죠. 아니 저는 그러진 않았고 지하철에서 가는데 앞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틱톡으로 뭘 보는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 되게 신세대다 알고 넘어갔거든요. 이게 아직도 틱톡은 막 10대 20대만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소비량 자체가 많은 거구나. 그러니까 어찌됐건 경제 활동을 하는 게 30대 40대가 메인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서 경제 활동 자체가 좀 줄어듦에 따라서 잉여 시간을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거 애기들하고 비슷한 거죠. 애기 영상 보면 미친 듯이 보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사실은 영상 소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볼 만한 그 아침 드라마 리믹스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조회수가 미치게 나와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틱톡이 제 인사이트를 보면은 50대 60대가 엄청 많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전화도 와요. 그 물건 사고 싶다. 아 거기에 틱톡에 그 스토어 정보 연결이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알바비처럼 용돈벌이를 하는 게 이제 거기다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고 제 틱톡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제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대한 3%도 제가 먹죠. 네. 틱톡을 생각보다 많이 하신다. 그래서 어쨌든 단계를 정리해 보면은 제로 베이스에서 하려면 1번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일단 뭐가 잘 팔리는지를 봐라. 네네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소싱 대행사를 쓰건 번역기 돌려서 중국 공장이랑 컨택을 하건 제품을 만들고 네. 거기에 브랜딩을 입혀서 이제 한국에서 파는 건 이제 너의 역량 뭐 유튜브를 해서 마케팅을 하건 맞아요. 뭔가 잘 팔기 위한 노력을 해서 판다라는 건데 중간에 가져오는 물류 이거는 공장 측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업체를 찾아야 되나요? 물류도 포워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일을 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다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거나 물어보거나 하면은 이제 다 업체들이 있고 사실 그 구매 대행을 할 때 하는 그 물류 업체 그 배송 대행 업체가 사실 그런 일도 다 해줍니다. 네, 그런 업체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를 작게 시작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사람 알게 되면은 저건 저 사람한테 도움 받을 수 있겠구나. 좀 하다 보면 저건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기더라고요. 네. 배송 대행 뭐 이렇게 찾아도 되고. 네. 뭐 그런 물류 업체는 제가 또 알고 있으니까 또 한다면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을 하는데 국내에서 판매할 때 전략은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다른데 제가 항상 그 스레드에서 강조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방문 판매를 하거나 대표자들이면 자기 물건을 들고 똑똑거리면서 물건을 팔던 시절이 있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온라인 콘텐츠에서 대표가 나와서 물건을 홍보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작을수록. 근데 이제 선영소주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부터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셀프 퍼스널 브랜딩의 영역일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잘 해나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뭐 만든다고 해서 다 그 뭐랄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님 생각엔 아까 저희가 중간에 넘어갔지만 뭐 스티커를 붙이고 뭐하는 이런 브랜딩의 과정, 네. 뭐 아이템 선정의 과정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팔릴 브랜드를 만들려면 네.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는 브랜드에 꽂혀가지고 멋있는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근데 요즘에는 프로덕트를 봐요. 이 제품이 팔릴 만한 건가? 이걸 누가 쓰지? 그러니까 이거에서 시작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걸로 아예 관점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우리 리브랜딩 해야 돼. 뭐 브랜드 뭐 무드를 바꿔야 돼.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 프로덕트 하나 자체가 이 만족도가 높아져야 브랜드가 되는. 애플도 그렇고 아이폰을 쓰고 뭘 하다 경험이 좋으니까 애플이 좋은 거지 처음부터 그 사과 로고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는 조금 자신이 생긴 건 저 제품은 몇 개월 안에 1억을 만들 수 있겠다. 저 카테고리 이건 되겠다. 저건 절대 안 돼. 이게 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일단 브랜딩이고 나발이고 네. 프로덕트가 좋아야 된다. 프로덕트부터 시작해서 브랜딩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고객들이 기억하는 건 이 제품을 쓰고에 얻었던 경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 프로덕트에 만족한 사람들이 테슬람이 되는 거지. 애초부터 테슬라에 환장하는 분들은 주식을 사서 많이 오른 사람 빼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 탔어. 달구지가 돼. 근데 난 이 오토파일럿 기능 없이는 자동차를 운전 이제 못 하겠는데
이 자동차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줘. 겉은 그대로인데 내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경험 너무 좋아. 난 다음 차도 무조건 테슬라야. 그러면 이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테슬라가 사랑에 빠진 거지. 테슬라가 좋아서 테슬라를 산 건 아니거든요. 로고를 보고 브랜딩과 와 저 로고 너무 멋있지 않아? 난 테슬라의 로고 정말 진짜 저 로고를 옷에 붙이고 다니고 싶어. 자동차를 탄 사람이 자동차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로고만 보고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태맨. 태맨.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프로덕트 자체가 예. 사람들에게 팔릴 만한 것이고 매력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고, 좀 스레드나 AI 같은 대표님의 다른 관심사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예. 스레드에 AI 관련해서 글을 좀 자주 쓰시던데, 맞아요. 그리고 뉴스레터도 AI를 활용해서 써서 발행하시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쓴 글이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왜냐하면 뭐랄까 정보는 들어가 있어. 네. 근데 좀 그 필력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게 안 느껴진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본 AI 컨텐츠는 그게 안 네. 느껴진다라고 개인적인 주의인데, 네. 실제로 대표님이 AI로 글을 썼을 때 반응이 괜찮던가요? AI를 써서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저는 원래 2016년도로 갔을 때 브런치라는 거를 시작해서 우리가 몰랐던 브랜드의 비밀이라는 그 시리즈 글을 썼었습니다. 브랜드를 공부하고 싶어서. 되게 진짜 뭘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습니다. 그때 뭐 우리가 몰랐던 스타벅스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테슬라의 비밀을 그때부터 연재를 했었고 글 쓰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걸 많이 봐주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브랜드를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막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글을 하나 쓰는데 자료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글을 쓰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고민했던 게, 사람도 에디터도 몇 명 고용해가지고 하나당 얼마 줄 테니까 써주세요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어찌됐건 뭐 운영을 해야겠으니까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거를 잘하고 있는 분을 보니까 AI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뉴스레터를. 그래서 똑같은 생각인 거죠. 이걸로 돼? 그때부터 이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AI가 글을 잘 쓰는지. 그래서 지금 제 뉴스레터에 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모든 글들은 다 AI가 쓴 거고, 저는 거기 있는 걸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올렸는데, 제가 이 글 자체가 괜찮고 반응이 좋다고 자신하는 이유는, 저는 뉴스레터에 발행을 하고 꼭 그 EO 플래닛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제 글을 많이 읽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러면은 거기서 글이 반응이 좋으면 오늘 많이 본 아티클에 올라가요. 근데 제 AI 글이 10개를 올리면 5개는 올라가요. AI가 썼는데. AI가 썼지만 글에 대한 주제와 방향성과 디렉팅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제가 다 디렉팅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처음에 프롬프트라고 하죠. 소위 뭐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써주고 네. 이런 걸 포함해줘라고 네. 미리 지시를 해서 글을 쓴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프롬프트를 좀 까주세요.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예시로 한번,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했던 구매 대행 잘하는 법에 대한 글을 쓴다라고 가정하면 그 글을 어떻게 AI한테 시키세요? 보통 제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첫 번째로는 주제를 좀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매체를 운영해야 되지라고 고민이 들면은 뭘 써야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만든 OKR 시트가 있어요. 그냥 오브젝티브가 있고 키 리절트를 제가 쓰라고 해요. 어제 교육하고 왔는데 용산구청에서 그 이미지를 이제 GPT에다 넣죠. 이미지를 작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지라 하심은 시트에다가 내가 정보를 맞아요. 입력하고 캡처해서 이걸 네. 넣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작성한 이 OKR 시트를 분석해서 내가 뉴스레터를 운영할 건데 이 뉴스레터의 운영 전략과 주제를 10가지 뽑아줘. 그럼 딱 뽑아줍니다. 그 OKR 시트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죠? OKR 시트는 맨 위에 네. 제일 목표, 가장 큰 오브젝티브 목표. 나는 가장 빠른 AI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매체를 운영할 거야. 이를 목표로 잡고 그 밑에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의 세부적인 목표를 잡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제가 예시로 든 게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관련된 해외 구매 대행 관련된 글을 AI한테 쓰게 시킬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 뉴스레터 자체의 OKR이 뭐야라는 거를 매긴다. 맞아요. 예, 그거를 AI한테 줘. 그러면은 지금부터 네가 쓸 글은 이런 목표하에 작성되고 있는 글이야. 맞아요. 라고 줬어요. 네. 오케이, 그다음 그리고 주제를 10개를 뽑아주죠. 그리고 나서 이 주제를 더 세부적으로 한 80개까지 만들어요. 80개로 만든다는 말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OKR을 딱 넣었어. 네. 그럼 여기서 쓸만한 주제 10개 뽑아줘. 네. 라고 한 다음에 이걸 80개로 만드는 건 무슨 말이죠? 이제 질문에 따른 형태가 다 다릅니다. 뭐
A라는 주제가 있으면은 뭐 VS 버전 질문이 있고 예를 들면 해외 구매 대행과 위탁하는 차이 이런 질문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걸 AI가 만들어 줬다는 거죠 지금. 맞아요. 하나씩을. 네. 제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그게 나오고 그 주제 중에서 이제 셀렉을 하나 하는 거죠. 이거 괜찮겠는데 이 주제가 괜찮겠다 하면 그 주제를 제가 하나를 딱 복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쓰는 프롬프트를 넣고 그 프롬프트 상단에는 주제 그 밑에는 이런 형태로 써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주제를 넣고 그 프롬프트 넣으면은 글이 하나가 완성이 되죠. 제가 쓰는 형태로. 그 프롬프트 사용하시는 게 지금 대표님 콘텐츠들에 공유가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제 스레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스레드에 한번 그거 가서 그 스레드 가셔서 스티브 마케팅 뉴스레터 네.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근데 그게 나왔을 때 처음에 분명히 100% 마음에 안 들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교정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 그 교정은 대표님이 터치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것도 야 너 이거 이렇게 고쳐라고 시키시는지. 원래는 글이 오면 제가 수정해도 요즘 그냥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이 초안이 완성이 됐어요. 한 60% 정도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제목을 좀 바꿔야겠다면 제목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제목을 조금 더 뾰족하고 후킹되게끔 5개만 제안해줘. 해놓고 5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셀렉을 하든지 그 중에서 또 괜찮은 걸 딱 뽑아요. 얘를 조금 더 숫자가 더 강조됐으면 좋겠어. 또 비교 형태로 만들어줘 라는 걸 또 써요. 그럼 내가 또 5개를 만들어주죠. 그 중에서 딱 고르고 붙여놓고 내용 같은 경우도 이거 문단 자체가 너무 블랙 포인트가 많아. 블랙 포인트를 줄이고 무슨 포인트요? 이렇게 약간 1번, 2번, 3번 땡땡땡 되어 있는 이렇게 요약하는 내용이 많아. 그럼 이걸 줄이고 설명하는 내용을 더 많이 넣어줘. 이런 식으로 아예 문단 교정한 다음에 이제 문단별로 다 넣고 끝나죠. 그러면은 어쨌든 얘한테 이걸 고쳐줘라고 할 때는 대표님이 생각할 때 좋은 글의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맞게 고쳐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좋은 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템플릿 제가 쓰는 방식에 맞춰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대표님이 하시는 방식. 대표님이 생각할 때 대표님의 글을 다른 사람의 글과 좀 구분할 수 있는 대표님의 방식의 고유한 방식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예전에 썼던 그 우리가 몰랐던 브랜드의 5가지 비밀 방식을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꼭 5개로 문단을 나눕니다. 5문단. 네, 그러니까 내용이 항상 5개죠. 그러니까 목차가. 그 이상도 넘어가지 않고 그 이하도 없고 항상 내용 자체가 한 문단만 봐도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1번 섹션, 2번 섹션, 3번, 4번, 5번 섹션 그 섹션 항상 나누고 그럼 인트로랑 클로징 빼고 맞아요. 네, 항상 그 구조예요. 인트로는 오늘 이러는 걸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1번에서 5번의 목차가 있고 그 다음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목차가 있고 하단에 이제 클로징 그 CTA 제 뭐 다른 데로 유입을 시키거나 다른 형태로 들어간 형태의 글인 거죠. 꼭 5개였던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도 홀수에 좀 그 예를 들면은 3개, 5개, 4개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3개는 너무 좀 내용이 빈약할 것 같고 제 기준에서 5개 정도가 이제 전체 글자 수로 봤을 때 1만에서 2만 자 사이가 딱 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섹션당 내용은 3,000자에서 5,000자 사이. 그래서 모바일 버전이나 PC 버전으로 봤을 때 너무 내용이 많아 보이지 않고 글을 읽었을 때도 가독성 있게 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분량으로 쓰는 게 딱 그 기준입니다. 그럼 그것도 AI한테 시킬 때 다 이렇게 이거 글자 맞춰서 써줘라고 시키는 거죠? 네. 원래 AI를 쓰지 않았을 때 뉴스레터 한 편을 완료시키는데 한 달 정도 걸렸다가 하면 지금은 30분? 근데 이제 저희가 그 AI 글의 어떤 겉보기 만족도와 이게 실제로 마지막에 아까 대표님이 클로징 섹션에서 이제 콜 투 액션 뭔가 뭐 버튼을 눌러 링크를 클릭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시키잖아요. 본인이 쓰셨을 때와 AI가 썼을 때 이 전환율에서 차이가 없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전환율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도 뭐 매일매일 좋은 영상 올리면 가장 좋잖아요. 근데 뉴스레터도 매일매일 그냥 발행이 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훨씬 더 사람들이 유입도 많아지고 클릭률도 높아진다는 개념으로 지금은 보고 있죠. 왜냐 그 전제는 제가 쓴 것과 AI 쓴 것들이 그 똑같다. 전환율의 차이가 없다. 네. 측정을 해보셨어요? 그쵸. 저는 이제 항상 데이터를 보니까 스티비 쓰고 있거든요. 스티비 뉴스레터 플랫폼 쓰고 있으면 클릭률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AI를 쓰면서 제가 하지 않는 건 문단 그 오타나 띄어쓰기 검사 안 하죠. 그렇죠. 할 필요가 없죠. 안 하죠. 지가 맞춰서 해놓은 거니까. 원래는 글을 다 쓰고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이제 문단마다 이제 네이버 그 맞춤법 검사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틀린 거 이제 다 체크했는데 애초에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퀴가 해서 나오니까. AI로 하면 그 장점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아직까지 이렇게 휴먼 터치를 못 따라온다는 느낌이었는데 대표님 프롬프트 참고해서 좀 더 한번 참고해봐야겠네요. 그거는 진짜 요청한 저는 이렇게 봅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의 글은 모릅니다. AI가 썼는지를.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스레드 글의 90%는 AI가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공개적으로 이 컨텐츠를 내가 AI로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의 없어 보이진 않을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글을 대신 써줬어요의 근간은 제가 기존에 썼던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썼던 글들도 많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얘한테 넣어놓고 나랑 비슷하게 써줘라고 해야 다른 글과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거지. 그쵸? 그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거 써줘 하면은 누가 봐도 별로인 글이고 누가 봐도 이모티콘 너무 많고 스레드에 봤을 때도 이건 진짜 인사이트도 없고 그냥 어디서 그냥 복붙해가지고 한 글이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AI를 잘 활용하려면은 내가 그 뭐랄까, 그러니까 AI 이렇게 할 수 있겠네. AI가 뽑을 수 있는 최대 퀄리티는 내가 직접 하는 거 수준이다. 맞아. 결국에는 딱 그 정도입니다. AI가 글을 써준다는 게 당연히 잘 쓰죠. 근데 나답게 쓸게 만드는 건 내 역량인 것 같아요. 얘를 잘 활용하면 나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클론이 생기는 거고 아직 얘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어색한 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내가 쓰나 얘가 쓰나 누가 봐서 구분을 못할 정도로 맞아요. 해야 된다. 네. 그럼 스레드에 올라가는 게 90%. 근데 대표님 거기에는 이건 제가 쓰는 건 다 AI입니다라고 쓰시잖아요. 말을 그냥 하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뭐 나 AI가 쓴 글을 별로 읽기 싫은데 이런 반응은 없나요? 네. 왜냐면 AI를 어떻게 썼냐면 저는 초안은 제가 스레드는 좀 써요. 그리고 나서 얘를 좀 자연스럽게 바꿔줘. 왜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비문이 생기거나 약간 좀 문장이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미 제 글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태로 글을 썼는지 내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스타일답게 자연스럽게 글을 써주죠. 챗GPT랑 더 많이 놀아봐야겠네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얘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냥 한 성국이 되는 거죠. GPT가 한 성국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글 쓰는 말투 이런 것들이 거의 복사되는데 엄청 효율적이죠. 주제를 찾는 것과 글을 쓰는 속도 자체가 엄청 빨라요. 제가 놀라는 거는 와 나도 이렇게는 못 쓰겠다. 근데 그 속도는 못 따라가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글이 쭉 나오니까. 맞아요. 이게 속도는 못 이겨요. 네, 절대로.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제가 일론 머스크나 이런 거 영상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이 문자를 치는 게 한 바이트씩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계에서 봤을 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딱딱딱딱 쓰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느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AI한테 우리가 디렉팅만 잘하면 비약적인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디렉팅을 잘해야 된다. 근데 결국 디렉팅을 해도 얘가 뽑을 수 있는 거는 나의 역량의 최대치밖에 못 뽑는 거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마케터와 콘텐츠 마케터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냐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렉션을 잘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는 크리에이티브한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얘한테 시장 현황과 분석을 하고 요즘 어떤 게 잘 먹히는지를 요청을 계속하고 그 중에서 디렉팅을 잘해서 뽑아낸 다음에 얘를 어떠한 방식으로 좀 새롭게 시도할지 여러 가지 디렉션을 딱 주는 거죠. 근데 또 사실 시키려면 그렇게 디렉팅을 하려면 내가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영상 중에 황석영 작가님이 AI와 관련된 그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역량이 점점 중요해진다. 맞아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AI가 다 해줘요에는 AI가 다 해주게끔 디렉팅을 잘하는 사람과 맞아요. AI로 지브리 버전의 이미지를 만들어줘라는 사람이 간극이 앞으로 미친 듯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 외에 창의적인 걸 시켜서 만들 수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가 사람을 대체한다가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사람을 대체한다. AI를 그래서 제가 지금 직원도 필요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뉴스레터를 3만 원이면 제가 원하는 글을 쓸 수 있잖아요. GPT 비용이면. 근데 예전에는 제가 건당 막 20만 원씩 줬단 말이에요. 30만 원짜리 안 쓰고 3만 원짜리로도 충분히. 네. 근데 인원을 여러 명 써가지고 막 그때는 이렇게라도 써야 돼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도 운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맘만 먹고 하면은
일주일에 2개, 3개는 뽑아내는 거죠. 그럼 GPT 3만 원 그거 쓰시고 클로드도 유료 결제하셨나요? 네, 2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클로드가 확실히 그 글을 더 잘 써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GPT는 어떻게 쓰냐면 어차피 얘가 웹서핑을 하니까 제가 저번에 스포티파이 글을 썼는데 예를 들면 그 OKR을 잘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은 뭐가 있어? 물어보면은 딱 3가지를 예시해 줬어요. 인텔, 구글, 스포티파이. 그래서 거기서 스포티파이가 괜찮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제 디렉팅이 들어가는 거죠. 스포티파이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려줘. 이제 거기서 내용을 좀 보고 어느 정도 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클로드로 넘어가요. 그래서 맨 완성본은 클로드로 제 뉴스레터 완성을 시키죠. 그 마지막 터치를 클로드가 왜 더 잘하죠? 클로드가 아무래도 그 글쓰기는 훨씬 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문의 글을 쓰거나 분석하는 거에는 훨씬 더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썼을 때 뭐라 해야 되지? 어투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나오는 어투가 클로드가 제 스타일에 안 맞았었는데 그건 제가 디렉팅을 못해서 걸까요? 뭐 디렉팅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아직 잘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GPT 4.5가 좀 더 제 스타일로 쓰더라고요. 그것도 스타일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GPT랑 클로드는 답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혼자 생각하는 말투를 써요. 그래 네가 말한 거 지금부터 분석해볼게. 이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결론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맞춤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GPT한테도 말투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네. 바꿔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교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GPT가 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럼 GPT도 시키면 교정이 되고 네. 클로드도 시키면 최적화가 되잖아요. 네. 그럼 왜 굳이 클로드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프리미어와 캡컷의 차이라고 설명하면 편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똑같은 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결국엔 똑같은 AI지만 GPT가 잘하는 게 있고 클로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장문의 글을 쓰거나 장문의 글을 분석하는 거는 클로드가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럼 그런 면에서 검색을 퍼플렉시티로 안 하고 GPT로 하시는 이유는? 원래는 퍼플렉시티도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훨씬 더 GPT 간소화시키는 게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출처를 찾거나 맞아요. 이런 자료를 찾을 때는 편리한데 약간 좀 무거워요. 제가 보기에. 뭔가 요즘에는 원래는 구글 대신 퍼플렉시티도 많이 썼다가 구글로 좀 바꿨습니다. 왜냐면 제미나이로 그냥 구글 검색으로 바꿨어요. 맞아요. 거기 연동되니까. 네. 근데 약간 조금 퍼플렉시티보다 GPT가 좀 더 빠르고 저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면 대표님이 어떤 글을 만드는 거 보면은 아이디어를 만약에 처음에 힌트를 얻어야 된다 하면 GPT한테 하고 네. 근데 만약에 검색에서 내가 그거 기초로 할 거라 하면 구글 검색을 하고 네네네. 그걸 가지고 GPT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 OKR 놓고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할 건다고 하고 해서 만들어줘 해서 초안 짜고 그 초안을 클로드에 넣어서 네. 그냥 통으로 갖다 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 퍼플렉시티는 제가 어떤 주제가 좋을까 하면은 그냥 거기서 디벨롭해서 주기보다는 그냥 조금 나오는 정보값들이 정확하긴 한데 네. 좀 크리에이티브하면 떨어지는 것 같고 GPT는 저 대신 그걸 고민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안들을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픽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안 쓰고 그냥 그거를 이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클로드에 반성을 하는 거죠. 그냥 찾아주냐 생각을 해주냐. 네, 맞아요. 그 정도. 네. 좋습니다. AI 오늘 또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어쨌든 가장 쉽게 그러면은 AI 역량을 좀 기르려면 그냥 걔랑 많이 놀아보면 되나요? 많이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써보고 또 유튜브에 찾아봐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쓰는구나 저렇게도 쓰는구나. 왜냐면 저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강의 준비하는 것 때문에 어떤 대표님하고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강의 내용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를 싹 다 GPT로 뽑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혹시 어떤 형태로 쓰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각자마다 프롬프트가 있어요. 각자에 맞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이렇게도 활용을 하시는 분이 있네. 이렇게도 쓰네. 근데 이거를 가장 찾기 좋은 게 유튜브에서 활용. 유튜브에서. 그러면 제가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 AI한테 질문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진다라고 네. 해서 그 질문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를 여쭤보려 했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된다. 그것도 있는데 약간 질문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는 그 황석영 작가님이 말한 거랑 조금 동일한 생각인 게 생각의 깊이가 깊어야 된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AI를 잘 활용하려면 인문학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과 이 구조에서에 대한 인사이트가 많아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물어보는 만큼에 대한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맞아요, 만큼 맞아요. 보인다는 것처럼 내가 아는 만큼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는 거지. 막 얘가 막 저의 지능을 높여주지는 않는 거죠. 맞아요. 이게 사고를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네. 깊이를 더해 주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결과값을 빨리 만들어줄 뿐인 거지. 그 원하는 방향까지 얘가 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 원하는 게 사실 그냥 지브리 캐릭터 만들어줘면은 이제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글의 방향과 이런 목적을 하면 반응이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써달라고 하면 100% 그렇게 원하게 써줘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맞아, 속도가. 근데 내가 이걸 몰라. 그냥 마케팅 글 써줘. 그러니까 40대를 대상으로 명확하게 이런 글들을 좋아하고 뭐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그 글을 써줘. 그리고 이건 좀 쉬워야 되고 문체는 부드러운 전문가처럼 써야 돼 라고 하는 것과 그냥 나는 마케팅 좀 사람들 많이 읽을 만한 글 써줘. 이거는 다른 거죠. 그러면은 그 프롬프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가 방금 타겟. 그거는 근데 그때마다 좀 다른 네. 대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최대한 일단은 뭐 팁을 하자면은 최대한 그 내 글이 필요한 내 정보가 필요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을 넣어라.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까지 나오게끔 해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온라인 커머스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품을 찾는 것도 사실 되게 구체적이고 타겟이 명확해야 되고 이 물건이 어떻게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글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봐야 되고 그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효용감을 느끼고 이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건을 파는 것과 글을 읽는 것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됐을 때 클릭을 하게 해야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보려고 클릭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이걸 읽고 클릭하는 건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이 두 개는 같은 일인 거죠. 그러면 같은 일이 원래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다는 알겠는데 그 지금 겉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겉보기에는 대표님이 하시는 전동공구 사업과 네. 뭐 AI 관련 마케팅 뉴스레터를 발행하거나 이런 글 쓰는 일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뭔가 판매의 영역, 셀링의 영역에서 AI가 도움을 주나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거나 그 다음에 컨텐츠를 기획을 하거나 플랜을 짜거나 이런 거에선 다 AI를 쓰고 있고 뭐 간단하게 마진율 계산이나 아니면 복잡한 수식 같은 거 제가 가끔 생각 안 날 때는 그냥 GPT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어 이거 공급가 몇 프로야? 이거 뭐야? 그냥 엄청 사소한 것도 다 물어봅니다. 수학적인 계산도 GPT가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앞서 글쓰기와 연계해서 모르겠으면 AI랑 이야기해봐.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저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은 애초에 그냥 조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GPT한테 물어보거나 하면은 다 알려주는데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GPT랑 예를 들면은 클로드도 많이 써요. 근데 제미나이가 예를 들어 미드저니까지 교육이 요청이 왔어요. 요즘에 그냥 공부해서 강의를 합니다. 아직 나는 모르는 영역이어도. 네, 왜냐하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그거를 학습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것도 AI가 빨리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커머스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발주를 할 때 제가 발주 시트를 아까처럼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어요. 이거 딱 복사한 다음에 제가 썼는데 진짜 괜찮다고 느꼈던 게 그 시트를 이미지를 캡처하고 붙여넣기 하고 내가 이 제품 발주하는데 의견을 줘하면 줘요.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판매 기간이랑 판매 수량 같은 것들을 해놓고 옵션별로 딱 나눠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사람이 그걸 딱 데이터까지는 기입을 하잖아요. 판매량 같은 걸.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내가 숫자를 분석해서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해주는 거죠. 플랜까지 세운다. 네. 그래서 얘가 딱 그걸 보고 아, 며칠 동안 이건 얼마큼 팔렸고 이거 얼마큼 팔렸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를 더 이렇게 발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걸 한 3초 만에 딱 주죠. 아 근데 좋은 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그 AI가 한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지금 정확한 시장 상황이 반영이 안 돼서 조금 부족한 결과고 예상일 수도 있어.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지금 든 생각은 그거 나 혼자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서 걱정하느라 실천 안 하는 것보단 네. 그냥 시켜서 그대로 맞아요. 이게 조금 불안정해도 그냥 하는 게 나아. 약간 내 확신도 높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전동공구 시장이 크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제 자료 GPT는 이제 웹 서핑을 하니까 갖고 와서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장 요즘 많이 하는 게 운전하면서 이제 오토파일럿 켜고 GPT에다가 이제 대화하듯이. 저희 아까 그러면서 왔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원예 공구 시장이라 내가 이거를 하고 있어. 근데 네가 봤을 땐 더 클 것 같아? 생각하면서 그럴 것 같아 하면은 아 생각 정리가 되는 거죠.
제 사업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뉴스레터 플랜 같은 것도 엄청 다 많이 물어봐서 이제 계획 세우는 것도 도움되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전 직원들이 원래 있었을 때도 전화를 되게 많이 해요. 확인을 하거나 이거 됐어? 언제까지 해서 줘? 근데 그 새벽에는 그럴 순 없잖아요. 자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원할 때마다 답변을 주지 않잖아요. 저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GPT는 물어보면 답변 주고 새벽이건 저녁이건 상관없이 다 주니까 3만 원이랑 전기만 주면 돼. 3만 원에 진짜 행복. 3만 원으로 이걸 다 해준다는 거는 저는 그래서 다 대체가 돼요. 그런 시각적인 분석, 제 플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시장 규모, 타겟 분석, 여러 가지 그다음 발주 시스템, 프로세스 짜거나 이런 것들 다 해주죠. GPT랑 더 많이 놀아봐야겠다. 너 유튜브를 하시면 무조건 필요하실 겁니다. 그 아까 어쨌든 결국 우리가 내 역량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AI를 더 잘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황석영 작가님은 책 읽는 거 인문학적인 걸 많이 추천하신다 했는데 그럼 대표님도 독서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읽는 책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마케팅 도서 위주로 좀 많이 보고 그다음 필립 코틀러라든지 뭐 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쓰는 글들을 좀 많이 책을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뭐 얼마나 읽으세요? 근데 뭐 예전에는 몰아서 볼 때는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괜찮다 싶은 것들 있으면 그때 하나씩 좀 보고 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요즘에는. 좋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대표님은 왜 일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가 생기고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유는 원래는 제 자아 실현이 좀 더 컸고 지금은 제 기준에 아이가 10살 정도 됐을 때는 제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돈을 벌어서 아이와 함께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지금 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면 9년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일의 목적 자체가 예전에는 원하는 걸 좀 갖고 사고 싶은 걸 사기 위한 돈을 버는 게 좀 컸다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놓고 나중에 제가 하는 일들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지금 목적 자체는 제 가족과의 그다음에 아이와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좀 일을 하는 것 같고 나이대마다 일을 하는 이유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10살 넘어가고 사춘기 되면 애가 나랑 안 놀래. 맞아요. 네, 뭐 용돈을 많이 주면 좀 같이 갈 수 있긴 하지 않을까. 근데 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래도 지금도 제가 이제 와이프가 좀 육아를 많이 도와줘라고 하고 저는 딴에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좀 2022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여정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좀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거는 아이가 임신을 하기까지 아이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까지 병원과 조리원을 다 같이 있었고 이제 아침에 무조건 아이 밥 먹여주고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생긴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시간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원 2주 내내 있던 남편 저밖에 없었고 저는 노트북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같이 다니는 것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회사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거 되게 기분 좋더라고. 같이 가줄 수 있을 때. 앞으로 아이가 뭐 학교에서 뭘 한다, 뭐 학부모 총회한다. 전 제가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교사 출신 입장으로 뭐 한다 하면 가지 마세요. 아니 이제 그 제가 보면은 한다고 하는 거는 아이의 체육 대회나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 뭔가 좀 그런 건 위주로 좀 학부모 상담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라고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오라고 할 때가? 가면 안 돼요. 오라고 하지만 저는 교사의 편이기 때문에 교사의 편이기 때문에 안아주면 고맙고 그때 되면 또 한번 제가 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오히려 또 그런 건 있어요. 자리가 필요해. 예를 들어 학부모 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줘. 그거 해주면 좋아라. 그런 거 제가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좋아해요. 그런 거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자주 연락하면 싫어요. 그러면 좀 그런 거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지금은 아이와의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놓는 측면이 강하다. 네, 왜냐하면 저는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5살 때 조금 무모하지만 누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고 매출도 안 나는 상태에서 그만뒀던 이유는 제가 그때도 생각했던 건 내년 내후년 내가 40이 됐을 때보다 지금이 정신력이나 체력이 제일 좋을 때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준비됐고 내가 한 40살 되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은 일을 할 때라 생각은 해요.
40살 되면은 45세가 되면 지금처럼 못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이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뭐 호르몬과 육체적인 것과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일하는 딱 지금 나이에서 일하는 때는 미래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미래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표현이 너무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에는 이전에 출연하신 분이 다음 출연자를 위해 질문을 하나 남기고 가세요. 그래서 이전 출연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이 뭐냐면 그 대표님도 결혼을 하셨으니까 네. 사업에 성공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공하기 전에 결혼하고 성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저는 성공 전을 추천합니다. 왜죠? 그 여정을 기다려줄 여자가 저는 결혼 생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나왔다. 우리나라는 모계 사회입니다. 이게 남자가 아무리 뭔가 잘하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육아나 모든 구조가 나중에는 엄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애가 엄마를 찾아. 제가 아무리 저녁에 재우려고 해도 엄마가 안 와야 자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집도 앉아서 죽겠어요. 어제도 제가 어떻게든 악을 쓰고 하려고 했는데 애가 땀이 날 때까지 막 이렇게 움직이려 하는데 엄마가 재우는 모습 보면서 엄마가 필요하고, 근데 지금도 와이프한테 고마우면서 미안한 게 저는 조금 더 버텨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도 사업을 꾸려가고 키워가고 안정화를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완성되어 있는 모습에서에 대한 아내보단 저의 이런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해주는 아내가 저는 이후에 좀 더 성공을 했을 때도 저를 믿고 도와줄 수 있는. 왜냐면 제가 그때 회사를 그만둘 때 고민할 때 그 와이프가 또 천주교 신자거든요. 저도 미션 스쿨에 나왔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천주교 성경에 그 말이 있대요. 의심하지 말라. 뭐 어디나 있을 법한. 근데 이제 그게 되게 힘이 됐던 게 성경의 말을 빌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지만 저를 믿어준다는 얘기였고, 오빠 회사 그만둬도 괜찮다는 얘기를 와이프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시작을 하고 뭔가 도전할 수 있었던 근간은 어떻게 보면은 또 와이프가 믿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그 질문의 핵심은 그렇게 본인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은 당연히 성공하고 만나는 것보다 그 과정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 때. 맞아요. 왜냐면 뭐 통계적으로 성공을 하면 똥파리들이 많이 꼬이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쥐뿔 아무것도 없을 때 저의 모습을 보고 믿어주는 사람이 진짜라고 보고, 그때 믿어준 사람은 좀 여건과 고난이 있을 때 또 버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랄까 특별히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좋았던 포인트는 누구나 이런 어떤 진로 변경이라거나 이런 혹은 또 가정을 꾸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가정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 피해갈 수 없는 고민들. 근데 그 고민을 나보다 조금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조금 먼저 한 사람 혹은 나와 조금 다르게 한 사람, 그래서 그 해결해가고 실제로 나아지는 과정이 느껴지는 이야기여서 저도 사실 또 아기와 보내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같이 헤쳐나가는 뭔가 그 동료를 얻은 기분이랄까.